한 번에 합격 해커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년도 이제 공무원 시험의 시작이었죠. 국가직 9급 이제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가직 9급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죠. 21년부터 이제 22년, 23년 이제 올해 이렇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출제 패턴이 좀 바뀌었었거든요. 이때부터 출제 패턴이 좀 바뀌었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7급하고 군무원은 21년, 22년 이렇게 쭉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행정직 9급은 바뀌지 않다가 이제 올해 처음 했던 이제 국가직 9급에서 이제 출제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21년 군무원 9급하고 21년 군무원 9급하고 이 국가직 9급의 어떤 출제 문제가 동일하다는 건 아니고 출제했을 차가 물어보고자 하는 방식이 유사하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과거의 국가직 9급 흐름대로 출제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무원 쪽 흐름과 21년부터 있었던 그다음에 7급의 흐름이 반영돼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답이 빨리 나오는 문제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답이 빨리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완벽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선행되어야지만이 지문이 이제 골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령의 문제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그런 법령 중에서도 좀 더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파트를 좀 내가 문제 해설하면서 자세히 보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법의 인사위원회가 출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지자론 7급에서 7급 지자론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런 쪽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왜 이게 이제 행정직 9급 그러니까 지방자치론만 별도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여기서 나왔느냐면 우리가 흐름을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예우원은 겸직이 금지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디에만 겸직이 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장이나 조합의 의원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나 특별지방자치의회원은 겸직이 되잖아요. 이런 겸직이 되는 것을 아느냐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겸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이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왜 서두에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지방직 9급이잖아요. 지방직 9급도 좀 이해도를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지방직 9급에서 시험 문제도 읽을 때 1번이 답일 것 같다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지문 4개를 꼭 반드시 읽어보시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 푸는 습성을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봅시다. 과학적 관리론은 최고 관리자의 운영 원리로서 포스코브를 제시하였다. 포스코브는 글릭인데 오케이. 글릭은 정체행적 이온전자인데 답을 1번도 그냥 체크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오답이 됐었겠죠. 다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번 행정 행태로는 가치와 사실을 구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했다. 가치와 사실을 구별하죠. 가치에 기반한 게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거니까 이제 2번은 절대적으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신행정론은 실종주의 방법론을 맞죠. 신행정이 후행태의주의 접근법이니까 실종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신행정론 행정이념입니다. 적실성이 뭐예요? 정책적 이론론,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3번의 문제가 퍼펙트하게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4번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시민권을 강조하는 것은 뉴 거버넌스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 당일날 1번과 3번의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헷갈렸을 거란 말이에요. 답은 3번인데 얘는 뭐냐면 과학적 관리론 그러니까 글릭이라는 학자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해설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해설지도 좀 뽑아서 보셔야 됩니다. 글릭이라는 학자가 1937년에 오케이
논문에서 이걸 제시해요. 포스코브를 제시하는데 이 글릭이라는 학자는 원래 능률적인 구조 설계 원리로, 그러니까 조직 구조가 능률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이걸 제시하고, 아울러서 이것이 최고 관리자의 기능을 의미하기도 해요. 기능을. 그래서 우리는 기본서에서 이걸 뭘로 다뤄요? 전통적인 행정 과정에서 이걸 다루는 거죠. 포스코브를. 그러면 이때는 1937년도에 얘가 이제 했기 때문에 정책적 이원론자이고 조직의 능률을 강조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행정을 관리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을 관리라고 보는 좀 더 큰 개념이죠. 큰 개념. 그래서 과학적 관리로도 행정을 관리로 보는데 얘는 이제 37년도에 이제 제시했기 때문에 좀 더 큰 개념으로 행정을 관리로 보는 관점에서 제시했다. 그래서 얘는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행정 관리론이다. 아울러서 조직의 능률적인 조직 구조의 원리로서 제시했고 플러스 최고 관리자의 기능으로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번이 틀리고 3번이 옳은 질문으로 가는 겁니다. 2번 갑시다. 베이버의 이념형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이버의 이념형으로서 관료제죠. 한번 봅시다. 관료제 성립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 확립, 이게 아니거든요. 답은 1번인데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죠. 얘가 21년도 군무원 9급,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볼 땐 군무원 기출문제도 꼭 같이 보셔야죠. 그러니까 뭐 기출문제에 군무원이나 전부 다 포함되어 있죠. 네, 막스 베버가 이념형으로서 관료제는 뭐예요? 서구의 근대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의 근대화, 그러니까 근대 합리주의를 설명하는 조직이 관료제니까 당연히 뭐예요? 봉건 지배체제 확립이 아니죠. 봉건 지배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법적 합리적 권위의 기초를 둔 조직구조 맞죠? 직위의 권한과 임무를 문서화된 법입니다. 오케이?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4번을 좀 애매했을 거예요. 관료제는 뭐예요? 시험 봐서 임명이 되는 거죠. 시험 봐서 임명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임명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임명한다는 것은 선거로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봐서 임명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국민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아니라 세습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을 상관이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3번 한번 봅시다. 3번. 예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뭐 봅시다. 총체주의죠. 우리가 뭐 수없이 많이 다루는 거죠. 총체주의가 뭐예요? 합리주의라는 거죠. 합리주의입니다. 교육예산, 영기준 예산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입니다. 맞죠? 총체주의. PPB에서와 JPB가 총체주의 예산제도입니다. 2번. 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 결정과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노마에서는 약간 헷갈렸다 할지라도 요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점증주의는 예산 삭감이 안 돼요. 왜? 기존의 것을 인정해주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만 가니까. 점증주의는 아울러서 거시보다는 이 부분이잖아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다루었죠. 값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값은 분리가 되는 거에서 플러스 알파를 다루기 때문에 점증주의는 미시적 예산 결정과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이제 이걸 거시적 예산 결정이 아니라 미시적 예산 결정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고, 특히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는 거죠. 총체주의는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 맞죠? 합리주의 예산제도를 총체주의라고 합니다. 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케이? 모든 대안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주의밖에 없어요. 합리 모형밖에. 오케이? 점증주의는 몇 개의 대안이죠? 부분적으로 합니다. 이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크라크와 바라치의 무의사 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무의사 결정론 행태는 정책 과정 중 정책 문제 채택 단계 이외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의사 결정은 정책 과정 전 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정책 문제 채택 단계나 문제를 채택하는 거죠. 채택하는 거 의제 설정이에요. 문제를 채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결정이죠. 그러니까 문제 채택 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 이 말은 의사결정은 정책 과정 전 단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기존 정치체 내 규범이나 절차를 통과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봉쇄한다. 얘는 뭐예요? 편견에 동원하는 거죠. 편견을 동원하는 거고.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 이게 이제 폭력이죠. 권력의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 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부르는 게 아니라 바크락과 바라치는 어두운 얼굴의 권력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사람은 달이에요. 달. 이 달의 뉴 헤븐시 연구를 비판하고 나온 것이 바크락과 바라치고, 그럼 바크락과 바라치는 얘가 아니잖아요. 신 엘리트 이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5번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많이 했었죠. 이제 논란이 되면 항상 기출문제 패턴대로 가자. 뭐 이거 역시 과거에 우리나라 기출문제 이제 패턴대로 나온 거죠. 우리나라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들어봐요. 만약에 이 1번의 문제를 보고 다른 문제를 지문 안 읽었다 해봐요. 그런 수험생들이 저득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합재정은요. 통합재정은 다 해요. 다. 경상수지, 자본수지, 융출차수지, 보전수지, 분리방출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 자본거래로 분류해서 작성을 해요. 분류해서 작성을 하고 2번 보시면 통합재정의 범위는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전체 이거 포함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기업은 통합예산 포함 안 돼요. 우리 기본서에도 쭉 그 색깔이 다르잖아요. 중요 표시되어 있잖아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기업은 통합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경상과 자본으로 나누는 것은 자본예산이야.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2번을 안 읽었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21년도 군무원 9급부터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답을 주는데 지문 한두 개를 좀 깊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는 끝까지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국가직 9급에서 그런 오류를 범한 수험생들은 지방직 9급 시험 볼 때는 반드시 문제는 다 읽어야 된다는 거. 답은 당연히 2번은 나와야 돼. 2번만 읽었으면 답이 2번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통합예산을 하는 거죠.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 고래와 보전 고래 제함으로써 세세 세출을 순계 개념 맞잖아요. 예산 순계 개념으로 작성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정책 분석 및 평가 연구에 적용되는 기준 중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 옳은 거죠. 분석 및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봐봐.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뭐 일반화잖아요. 그럼 일반화는 뭐예요? 외적 타당도가 되는 거죠.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추상적인 개념을 선고를 이건 뭐 구성 타당도고. 집행된 정책 내용과 발생한 정책 효과 간의 관계된 인과적 조론 이게 이제 내적 타당성이죠.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4번.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그러니까 측정했을 때 일관값이죠. 측정값이 일관성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측정값의 일관성은 신뢰성을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설명하고 있는 건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7번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 이게 이제 지자론에 이제 우리 7급 수험생들이 지방자치에서 보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좀 21년도 이제 7급이나 오케이. 특히 작년에 이제 지자론에서 냈던 문제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면 지자론처럼 모든 법조문을 가지고 깊게 내는 것은 아닌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러면 어떤 문제냐?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이원으로 임명되거나 이척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방의원,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해설제 뭐 법조문 제가 다 써놨습니다. 한번 이제 그 지방공무법 제7조죠.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년도 국가직 9급에서도 나온 거예요. 21년도 국가직 9급에서도 나온 게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나 특별지방단체 의회의원을 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의원은 겸직 금지 조항이 적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조합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의원이나 그러니까 지방자치 12장이죠.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안 돼요. 장과 의회의원은. 그러면 당연히 뭐 한다? 이 사람이 답이에요. 지방의 의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법령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지방공무원법의 이 이원 규정도 다 우리가 9급 수험생들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행정직 9급. 그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것을 좀 더 이해를 선행했느냐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겸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과 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 조합장이나 조합회의 의원을 겸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없죠.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쭉 한번 여러분 좀 해설지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의 문제예요. 8번의 문제는 뭐 별도의 이제 뭐 설명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항상 내던 문제를 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로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왔고 두세 번 나왔다. 이거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기존에 맞는 건 꼭 맞아야 되거든요. 사업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의 기반을 둔 구조 방식으로 봐봐요. 사업부서 간의 이거 아니잖아요. 사업부서는 부서 내 기능 간 조정은 용이하지만 자기 완결적 조직이기 때문에 부서 간의 조정은 안 되잖아요. 우리 이거 가지고 뭐 동영도 다 풀어. 이 똑같은 문제 있잖아요. 똑같은 이게 답이었죠. 부서 간의 조정이 용이하다. 우리가 뭐 단원별매의 신경양 테마에서도 이제 자주 다뤘던 거 답은 뭐예요? 당연히 이거죠. 사업 구조는 부서 내 기능 간 조정은 용이하지만 부서 간의 조정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틀렸으니까 8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한번 봅시다. 매트리스 구조는 수지적 기능 구조와 수평적 사업 구조를 결합시킨 거죠.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한 거죠. 그래서 탈관리조로 이제 분류되니까 조직 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복수 조직이 맞죠?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겁니다. 수평구조, 팀제죠.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구조한 방식입니다. 부서 사이 경계를 다 제거하고 수직적 경계, 그러니까 계층도 없고 부서 간의 경계도 실제로 다 제거한 것을 이제 우리가 수평구조 또는 팀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이제 9번 문제가 연공주의예요. 연공주의가 뭐 연공서열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근무 경력, 근무 연수를 중시하는 연공서열입니다. 연공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일 수 있다. 연공서열 맞잖아요.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보수를 많이 주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근무 연한을 강조하는 거니까, 장기 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자, 이게 성과급이잖아요. 근데 연공주의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연공서열급이에요. 연공급이란 말이에요. 틀린 거죠. 계층적 서열 구조를 확립으로 조직 내 안정감 맞죠. 계층적 서열 구조라는 것은 뭐예요? 오래 근무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서열 구조를 갖는 거죠. 그리고 연공주의는 경쟁을 하지 않아요.
경쟁이 아니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이 승진하는데 무슨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잘 봐봐요. 일단 니은은 아니잖아요. 오케이. 니은 아닌데 기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라도 디귿 문제에서 여러분 좀 헷갈렸다 할지라도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10번. 앨리슨 모형이 또 출제가 됐죠. 앨리슨 모형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뭘 물어봤어요? 3입니다. 3. 관료 정치 모형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뭐 시험할 때도 숙제도 내죠. 앨리슨 모형은 표를 꼭 외우시라고.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고르라 했는데 1번. 정책 결정은 준해결적 상태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거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앨리슨 모형 2를 뭐예요? 2를 조직 모형, 회사 모형, 연합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갈등의 준해결은 이 회사 모형이 핵심이에요. 회사 모형. 갈등의 준해결. 오케이? 회사 모형이죠. 2죠. 2. 정책 결정자들은 국가 전체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 전체 이익과 전략적 목표, 이건 앨리슨 모형, 원 합리 모형이 되는 거고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의 정도와 정책 결정자의 일관성이 매우 낮아. 이거 맞죠? 왜? 이 조직관이 뭐예요? 개별행위자의 집합이잖아요. 오케이? 독립적인 개별행위자의 집합이니까 각자 독립적인 개별행위자가 집합했기 때문에 뭐예요? 일관성이 매우 낮죠. 그러니까 답은 3번밖에 없는 거고요. 정부는 단일한 결정 주체가 아니고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 하위 조직이 여러분 앨리슨 모형 2 조직 모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이거 뭐 여러분들 다 맞아줬어야 되는 문제죠. 이제 11번의 문제를 봅니다. 11번. 집단사고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럼 집단사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앨리슨 모형 바로 옆에 보조단에 집단사고가 있는 거예요. 왜? 집단사고가 그 쿠바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때 나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단사고를 거기서 다루는 거죠. 기본서 앨리슨 모형 옆에 있습니다. 보조단에. 그러면 이 집단사고라는 건 부정적인 거예요. 억압하는 만장일치 현상이에요. 만장일치 현상이죠. 그러니까 요 말은 무슨 토론을 해요. 억압하는 건데 예외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당연히 1번이고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에 대한 현상이 있어요.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뭐예요? 자기금요. 이의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 18이 없다는 환상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비판을 제기하는 것을 억압한단 말이에요. 근데 토론을 바탕으로 토론 자체가 없는 거죠. 억압하는데 무슨 토론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집단 사고가 뭐 새로운 유형의 문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집단 사고의 개념은 우리가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죠. 오케이. 그러면 11번의 답은 당연히 1번이 되는 거고 12번 문제 봅시다. 12번. 이 12번 문제가 기존 과학은 좀 어떤 문제 좀 깊게 나왔어요. 깊게. 우리가 이제 딱 보시면 거시 조직 이론이잖아요. 거시 조직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론, 자발론 이렇게 나오는 이제 거시 조직 이론인데 상황 이론 봅시다.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선택하는 게 효과죠. 이건 맞죠? 왜 맞아요? 상황 이론 뜻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것이 달라진다. 이게 상황 이론이잖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것이 달라진다. 이게 상황 이론이에요. 그래서 상황 이론은 뭐예요? The best 1A를 비판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그럼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자발론이잖아요.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자로 상이한 선택 뭐예요?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환경을 선택하니까.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3번. 거래 비용이 내부 거래 비용보다 크단 말이에요. 거래 비용이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을 만드는 거죠. 왜? 비용은 적은 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고. 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안다 그러면 당연히 4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 푸는 스킬인데 이 4번 지문 자체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물론 기본서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깊게는.
조직권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로 한정되고 계획적 의도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로 한정된다, 만짜들어 하면 무조건 그 캡션 마크를 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조직권 생태계 조직권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도 전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에 어떻게 썼냐면 조직의 유형에 있어서 어떤 변이가 있어야 하는데 변이는 계획적인 변화 또는 우연적 변화에 의해서 변이가 포함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2번의 4번 선지는 좀 깊게 나왔어요. 깊게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이것도 좀 난이도가 높다 그러기는 좋네요. 1번 당연히 알아야 되고, 오케이? 3번도 알아야 되고, 그럼 2번도 뭐 맞잖아요.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적 상이한 선택. 왜? 관리자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처럼 전략적 선택 이론을,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자가 환경을 선택하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발론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이해했느냐처럼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21년부터 군무원 시험과 7급 시험의 출제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의 지문들이 올해 국가직 9급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을 많이 해봤던 사람은 이제 좀 쉽게 접근했을 거고, 플러스 요거 봐요. 요건 뭐 너무나 자주 우리가 보는 거 문제고,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여하튼 뭔가로 한정된다, 뭔가 많이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캐시언 마크를 달아놓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설 강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남아있는 지방직 9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문제를 읽을 때 좀 더 깊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깊게.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다 읽어보시고, 오케이, 이런 좀 더 이해를 선행했느냐 해가지고 지문을 바꾸는 경우가 이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좀 차분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의 시간적 압박 때문에 차분하게 접근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꾸 그것도 연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것을 바람을 갖습니다. 13번 문제죠. 너무 쉽게 나왔죠. 요점 문서죠. 계량화, 비계량화. 뭐 다른 거 몰라도 되잖아요.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하고,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비계량적인 방법이고, 서열법은 직무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요소 비교법은 기준 직무와 평가할 때 직무를 상호 비교해 가는 비계량.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답은 4번이죠. 요점 분석, 요소 비교법이 뭐예요?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하는 거고, 오케이? 기준 직무. 다 맞잖아요. 제가 영어 쓸 때 키 직무 이렇게도 쓰죠. 그럼 얘는 뭐예요? 계량이라니까요? 비계량이니까 답은 무조건 4번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직무와 등급 기준표를 가지고 계량하는 거고. 그럼 얘는 직무와 등급 기준표를 가지고 비계량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얘는 직무와 직무를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뭐 한다? 비계량적으로 하는 거고. 봐봐.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그러니까 직무와 등급 기준표에서 점수를 합산하는 거고. 오케이. 분류법은 등급 기준표 직무 전체를 분류법이잖아요.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인 방법이고. 서열법이죠. 직무 구성 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직무와 직무를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거고. 오케이. 다 맞는데 요거 틀린 거예요. 여기 틀린 거라 여기.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14번 문제 봅니다. 네,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이게 법령의 문제, 물론 법령은 맞는데요. 이거 법령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뭐 매번 나오는 지문이고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다루는 거고 다 다루는 거잖아요. 그럼 봅시다. 정부는 옳지 않은 거죠.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됩니다. 지능정보사회계획을 3년 단위 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5년마다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누가 해요? 전자정부 기본계획. 이건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온 거예요. 물론 7급이나 우리 기출문제 집에서 여러 번 나온 중앙사무관장기관이에요.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사람은 뭐예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누구예요? 행안부 장관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법조문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5년마다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이제 행안부 장관이고, 오케이? 그래서 요건 이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 해야 되죠. 오케이? 근데 여기가 이제 행정기관 등에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이게 옳은 질문이 되려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도 되고, 이제 행정기관이니까 이제 행안부 장관도 될 수 있겠죠. 여기에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 물론 이건 무조건 안 되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자정부 기본계획에는 나오는 사람은 아니죠. 이거 틀린 거예요. 이게 뭐 항상 우리가 다뤘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답은 쉽게 다 줬어요. 읽어보면 3번. 전자정보보산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부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문서고 맞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의 실적의 효율적 수립 시행과 대통령이 정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 책임관을 이제 임명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이런 14번 문제 같은 이거 법령에서 너무 깊게 이건 법령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법에 있는 건데 지금까지 매번 나오던 것을 또 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이제 15번은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제 우리가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롬잭이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는 뭐예요? 듀비닉과 롬잭이죠. 두 학자인데 한 학자만 쓴 거예요. 듀비닉과 이제 롬잭의 이제 방식이죠. 듀비닉과 롬잭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이제 그 한리론 파트에 이제 기본서에 있는 표가 이거죠. 그러니까 통제 원천이죠. 해설지 써져 있습니다. 표. 기본서에 있는 표 내가 갖다 그저께 나왔거든요. 통제의 강도예요. 통제 원천과 통제 강도잖아요. 그러면 내부냐, 외부냐예요. 내부 통제냐, 외부 통제냐. 그러면 통제 강도가 높냐, 낮냐거든요. 이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것이 이제 듀비닉과 롬잭이에요. 근데 듀비닉과 롬잭인데 여러분 롬잭이 한 사람만 썼으니까 또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나? 처음 본 문제나?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듀비닉과 롬잭인데. 그럼 봐봐요. 내부 통제, 이게 관료제적 책임이에요. 이게 관료제적 책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관료적 책임, 또 이계적 책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내부 통제이면서 강도가 낮은 게 뭐예요? 전문적 책임이죠. 전문가로서 져야 되는 이제 전문적 책임이고, 외부 통제이면서도 통제의 강도가 높은 게 이게 법률적 책임이죠. 법을 위반하면 이제 책임의 강도가 크죠. 네, 외부 책임인데 책임의 강도가 낮은 게 이제 정치적 책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낸 거예요. 이 표를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한번 보시면 봅시다. 15번에 계층제 책임입니다. 조직 내 상명하복. 그럼 계층제가 바로 관료제적 책임이에요. 유계적, 계층제적 책임. 이 관료제적 책임을 유계적 책임. 기본서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지금 내가 다 쓰기 이걸 다른 말로 유계적 책임, 계층제적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명하복 맞잖아요. 법적 책임입니다. 그러면 법 표준 운영 절차나 내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얘는 외부 책임인데 입법 사법부에 한 책임인데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SOP나 내부 규칙 이건 내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2번이 그냥 답이에요. 3번 전문가적 책임이죠. 여기단 말이에요. 내적 책임인데 통제 강도가 낮죠. 전문가 집단에 관해 전문적 직업 규범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치적 책임이 여기에요. 민간, 고객, 이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했는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죠. 그러니까 이 15번의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듀비닉과 롬잭의 이거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 이걸 가지고 낸 거예요. 근데 이 표를 단순하게 표를 딱 올려놓고 낸 게 아니라 이 표를 안다는 전제하에 내부와 최소한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느냐의 문제를 낸 거죠. 하나 봅시다. 이 표는 우리 기본서 그 통제 파트에 있습니다. 16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이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거든요. 재정사업 성과관리인데
얘는 이제 뭐냐면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의 내용은 성과 목표 관리 이제 성과 평가 이렇게 돼 있고 성과 목표를 하고 이제 성과 평가.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 조정의 방법으로 재정 운영에 이제 반영될 수도 있고 재정사업 심층 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율평가. 근데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이 3번 문제 봐봐. 이 문장 자체가 안 맞잖아요. 자율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층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이제 3번이고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를 우리나라 이제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기본서에 이제 재정사업 이 성과관리 제도가 이제 기본서에 있는데 기본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기본서 내용에 이제 이런 내용까지는 없어요. 이런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것만 좀 써져 있고 그러면. 근데 이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심층 평가 결과 자율평가로 가나? 아니죠. 자율평가를 가지고, 오케이? 기획재정부에 판단되면 이제 심층 평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번에 관한 해설은 제가 이제 써놨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3번의 16번 답은 3번인데 이게 시행령에서 낸 거예요. 답이 이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이 있는데 시행령까지 물론 해서는 써놨습니다. 근데 이 시행령의 조문까지 다 외우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좀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단어에서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 물론 해서는 다 써놨습니다. 제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 그다음에 국가재정 85조 2, 85조 10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4번 지문은 뭐냐면요. 파트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 PART 제도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도입했다. 그러니까 이거와 좀 유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번의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면 좀 굉장히 여러분 까다로운 문제로 이제 하죠. 시간적 여유가 좀만 있었다 그러면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험이죠. 공무원 시험이. 근데 이 단어의 어떤 배열 순서로서 유추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었으면 좀 명확하진 않지만 답이 잘 나왔을 거고 그러지 않으면 답이 좀 안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21년도부터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17번의 문제를 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로. 근데 이게 이제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이제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아마 여러분 행정법에서 다루신 분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행정학에서는 이제 잘 안 다뤘던 문제인데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2021년 5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고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해충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실질적 이해충돌이 있고 이거 현재도 발생하고 이제 해설지 써놨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실질적 이해충돌은 뭐예요?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발생한다. 이거고 외견상 드러나는 거죠. 외견. 공무원의 사익이 부적절하게 공적 의무와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부정적 영향이 현재화된 것은 아닌 상태. 그러니까 아직 현재화되지 않는 것은 이제 외견상 이해충돌이라고 그러고 잠재적 이해충돌은 뭐예요? 공무원이 미래 공적 책임에 관련되는 일에 연루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해충돌입니다. 오케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직 구급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그 해설지 보고 좀 정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 맞죠? 이해가 있는 것은 자기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은 제외된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왜 그러면 이 17번의 문제는 어렵게 느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내부 고발자 제도가 있잖아요. 내부 고발자는 대외적으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이 머릿속에서 혼동이 됐으면 좀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제외된다가 아니라 오케이, 이 기간에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되고 17번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당황을 했을 겁니다.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제 깊게 다루는 그런 수업은 이제 진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18번 문제를 봅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직위해제는 진짜 진 게 아니잖아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잠정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는 게 아니죠. 이건 뭐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직위가 없어질 뿐이죠. 직위가 없어질 뿐입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나 근무수행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 맞잖아요. 이게 직위해제 일본이잖아요. 일본. 오케이.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죠. 즉시 직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잘 모르더라도 이거 뭐 당연히 직위해제 사유 1번이니까 뭐 1번과 2번은 뭐 매번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이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나올 수도 있다 한번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민소환, 주민감사, 주민제를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옛날부터 있었고 오케이. 이제 내용이 일부가 개정된 거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처음 도입된 건 없잖아요. 요거 처음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처음 도입. 아니, 근데 얘는 모르더라. 얘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기출문제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죠. 오케이? 답은 당연히 19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로 우리 수험생들이 좀 분류했던 겁니다. 그러면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여기 좀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누누이 말했죠. 요건 뭐라고? 요건 진실험이잖아요. 오케이. 통제집단 사전사후라는 말은 실험집단이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진실험이죠. 그러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있는데 오케이? 정책을 실시했잖아요. 근데 봐봐.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진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정책을 봐봐요. 검사효과잖아요. 검사효과는 뭐예요? 측정 요인이에요. 측정. 그것이 누적되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제집단 사전사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하는데 정책을 실험했잖아요. 검사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익숙했잖아요. 오케이? 그거는 통제할 수가 없죠. 1번 틀린 거죠. 2번.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높죠. 준실험은 당연히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진실험은 당연히 실행 가능성은 높습니다. 오케이? 뭐에 비해서? 진실험에 비해서. 회귀 불연속이죠. 우리가 장학금이 3.5 있을 때 이렇게 이 불연속의 크기가 얘가 3.5. 오케이? 장학금의 효과를 봤을 때 이 불연속의 크기죠. 구분점에서 회귀직선의 불연속이 단절이죠. 이 단절 불연속 크기를 장학금의 효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한번 나올 거라고 많이 예상했었는데 그냥 하나의 지문으로만 들어서 나왔죠. 그러면 4번. 솔로몬 집단의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 장점이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있어 이게 4개로 나누는 거죠. 4개로 나눠서 봐봐.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 장점이 그러니까 뭔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보시면 통제집단 사전사후 비교 설계, 통제집단 사후 설계 장점을 결합하게 한 것은 무지하게 할 때 실험집단과 일단 통제집단 나누잖아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눈단 말이에요. 나누고 사전검사를 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그러니까 사전검사를 하지 않는 거 쫙 봐봐요. 1번과 4번인데 그러면 얘는 뭐가 냐면 사전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검사를 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전 검사를 하지 않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별도로 둔다. 그러니까 사전 검사를 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두었으면 그 사전 검사를 하지 않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더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집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 요거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4집단 설계는 9급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영역이 한번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마 2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했던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이제 1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해설 강의입니다. 해설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지방직 9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지방직 9급 시험 볼 때 연습할 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다 보아야 된다는 거. 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좀 자신 있게 지문에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두 개는 꼭 좀 부탁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게 이제 흐름이 약간 변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방직 9급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흐름이 그대로 연장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도를 반영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문제가 21년 군무원 9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22년 군무원 9급이에요. 이게 군무원이에요. 이때가 훨씬 어려워요. 이때보다. 근데 이때는 뭐냐면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왔어요. 7급에서 나올 법한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차분히 공부를 하던 대로 동영 계속 이어가면서 푸시고 그 신경양 테마죠. 단원별 및 신경양 테마가 있어요. 단원별 및 신경양 테마가 있는데 23년 대비 거기에 이제 심리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별 신경양 테마 쪽은 좀 마무리용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법령 문제가 이렇게 깊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깊게 나오면 좀 그러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제 6월 5일 날이 6월 5일이 이제 우리 그 정부조직법 시행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바뀌었죠. 바뀐 것은 우리가 동영 모의고사나 또는 약간의 특강을 해서 정부조직 근데 크게 안 바뀌었죠.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시험을 보면 강사도 마찬가지고 수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좀 더 해줄 걸 또는 수험생 좀 더 할 걸 하는 일은 항상 그 부족함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합니다. 부족함에 대한 반성을 하고 이런데 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이상한 게 있을까요? 왜 뭐 합격점을 몇 점으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공부하는 패턴 그리고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공부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80점도 넘으시고 85점도 밑에 점수도 나올 겁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이런 순수하게 행정직 9급에서 이런 패턴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방직에서는 이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좀 더 여러분이 소기하는 점수가 나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